생산과 소비 브로그 시작하겠습니다. 97년 대선에서 유해창과 이인재가 등장하는 과정을 살펴보았죠. 그래요. 김대중이 집권하는 이제 과정도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요. 김대중은 연합을 했어야 되죠. 왜 그런가요? 김대중은 좀 공산주의자라는 인식이 많았어요. 그런 인식을 가지고서는 대통령이 되기 어려웠죠. 그래서 그런 이제 이미지를 탈색하기 위해서 연합을 시도해요. 1997년 여름 김종필은 자유민주연합을 이끌며 그래요. 중천권을 기반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다. 김영삼과의 갈등으로 탈당했던 박태준 역시 산업화의 상징으로서 정치적 입지를 다지고 있었지만 독자적으로 대권을 잡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김대중은 이들과의 연합을 통해 공산주의자라는 의심을 희석시키고 근대국가 수립 세력의 지지를 확보하려 했다. 그렇죠. 대표적인 근대국가 수립 대표 인사들이 이제 박태준, 김종필로 볼 수 있죠. 또 김종필은 나름대로 충청권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충청도의 대표 정치인이었죠. 당시에. 김종필은 나의 꿈은 한국에서 의원내각제를 실현하는 것이오 라고 말했고 김대중은 알았소 라고 대답했다. 그때 그랬다는 거예요. 김대중은 김명삼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인간이었지만 김종필은 일단 믿기로 했다. 안 믿어도 뭐 계속 정치를 하고자 하면 이제 연합이 필요하다 생각했겠죠. 뭐 그리하여 김종필은 김대중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이런 부분이 이회창한테는 굉장히 문제인 거예요. 이회창의 문제인 거예요. 김종필은 김대중하고 가까울까요? 정치적으로 이회창하고 가까울까요? 이회창하고 가까울 수 있죠.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이고 김종필도 그렇고 이회창도 그렇고. 김종필의 고향은 또 어딘가요? 같은 충청권이라는 거예요. 이회창과 같이 정치적 기반을 충청도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된 거냐는 거예요. 자기가 끌어들여야 할 사람을 오히려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인 김대중에게 빼앗긴 거잖아요. 인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같은 동양이라는 거예요. 김대중은 김종필만으로는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라는 낙인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때 떠오르는 인사가 있었다. 그 사람은 박정희와 더불어 근대국가 수립 대표 인사로 알려진 포항제철소 초대 회장 박태준이었다. 그렇죠. 김영삼 집권 이후 박태준은 완전히 찬밥 신세가 되어 당에서 축출되었다. 박태준은 명예회복이 필요했고 11월 김종필과 함께 김대중을 지지했다. 2000년 1월 13일에서 2000년 5월 18일까지 김종필 후임으로 국무총리를 역임했다. 명예회복이 필요한데 김대중이 손을 벌린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회창의 실책인 거죠. 다 빼앗기잖아요. 박태준이 김대중하고 가깝겠어요? 아니면 이회창하고 가까워지기가 쉬웠겠어요? 사람 성향들을 볼 때. 그래요. 박태준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산업화 경험을 가진 인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김대중과의 협력을 긍정적으로 검토했다. 결국 1997년 11월 김대중과 김종필은 DJP 연합을 공식화했다. 이는 호남과 충청 그리고 산업화 세력의 결집을 의미했다. 그래요. 연합을 의미했다. 자기 이미지를 탈색한 거죠. 김대중은 대통령 후보로 나서고 김종필은 국무총리 지명권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권력 분점을 합의했다. 박태준은 직접적인 권력 분점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연합의 외곽에서 산업화 세력의 상징으로 힘을 보탰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김종필과 박대중과의 연합을 통해 안 좋은 이미지를 탈색한 김대중은 간신히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다. 간신히 이겼죠.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이해창이. 자기 사람으로 끌어들여야 될 사람들을 다 김대중에게 빼앗겼잖아요. 간발의 차이를 줬잖아요. 김종필이나 좀 박대중은 영향이 좀 작았으니까 김종필이나 이인재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끌어들였으면 이겼을 가능성도 상당히 크죠. 그래요. 김종필과 박대중과 연합을 그랬죠. 서울, 경기, 제주 지역에서 김병삼은 김대중에게 승리했는데 유해창은 세 곳 모두에서 패배했다. 대전, 충청남도, 강원도에서 김병삼은 김대중에게 압승했는데 유해창은 두 곳에서 패배했다. 그래요. 원래 그 한나라당 강세 지역이라는 거예요. 대전, 충청남도, 강원도는. 그게 김병삼은 압승했는데 유해창은 패배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선거에서 어떻게 얘기해요? 유해창은 충청도 출신이고 민자당을 이은 신한홍당 우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대전과 충청남도에서 압승하지 못하고 도리어 패배했으니 정치력이 떨어진다. 항상 이겨왔다는 거예요. 충청남도, 강원도, 대전에서. 김종필을 김대중에게 빼앗긴 것이 뼈아프다. 자기 고향이기도 하고. 당시에는 지역주의 정치가 있어서 고향을 중시했는데 한창 지역주의 정치가 유행하던 시기라서 충청도는 또 자기 고향이잖아요. 대통령 후보로 유력한데 거기서도 패했다는 거예요. 부산에서 승리했다고 하지만 김영삼은 부산, 경남에서 각각 73% 득표했는데 유해창은 53%, 49.82%밖에 득표하지 못했다. 부산, 경남에서도 20% 정도 하락했잖아요. 그 표가 얼마냐는 거예요. 싫어도 모른 척하면 그냥 김영삼을 내버려 두었어야 했다. 김영삼을 내버려 두었어. 탈당시켰죠. 그래요. 폐인은 간단하다. 근대국가 수립 세력이 대분열이다. 이인재의 탈당을 막지 못했고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인 김종필과 박대준은 오히려 김대중과 연합했다. 또한 김영삼과 절연 역시 문제가 되었다. 부산, 경남의 김영삼 지지자들이 잇따라 이인재를 지지했다. 말은 안 해도 항상 보면 대형 사건이 있으면 지지자들이 있죠. 있는 거예요. 그게 없는 것 같아도. 차마 김영삼을 지지한다고 말은 못해도 그래요. 유해창은 정치를 할 성품은 아니었다. 대쪽 성향은 법관으로는 훌륭한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고무술수가 난무하는 정치에서는 오히려 장벽이 되었다. 그럴 수 있죠. 뭐 김종필하고 왜 연합을 못해요. 우원내각제 하겠다면 김종필이 김대중을 신뢰하겠어요? 유해창을 신뢰하겠어요? 유해창을 신뢰하죠. 저 사람은 대쪽이니까 약속을 어길 사람이 아니다. 김종필이 김대중 그렇게 신뢰했겠냐는 거예요. 김대중이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는데. 그 저번에 사건도 봤잖아요. 구사정부가 투쟁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또 뒤에서 돈 받아먹고. 누가 믿겠어요? 신뢰는 오히려 신뢰를 하면 이해창을 신뢰해야지. 좀 정치력을 좀 잘 발휘해야 되는데 이해창이 잘 못해. 그런 거에 약했죠. 본인은 그럴 바에는 정치 안 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옳다 그러다 근데 정치권에 뛰어들면 좀 권력투쟁을 지혜롭게 잘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김영삼 정부를 평가해보자. 이제 다 끝내야 되겠죠. 노태우 때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죠. 많이 감소해요. 노태우 때는 어떤가요? 전두환 때보다 더 좋죠. 흔히들 얘기하는데 그래요. 경제 규모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지는 않겠지만
영향을 안 미칠 수도 있고 미칠 수도 있고 상황마다 다르긴 한데 그 상황을 살펴봐야 되고, 경제 규모가 크다 해서 무조건 성장률이 낮아진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노태우 때의 경제 규모는 전두환 정부 때의 경제 규모보다 2배 이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장률은 더 높잖아요. 그게 설명이 되냐는 거예요. 경제 규모가 크니까 성장률은 이 정도밖에 안 된다. 그게 있을 수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노태우 정부 때는 전두환 정부 때보다 규모가 2배 이상 큰데 성장률이 3배 가까이 되냐. 설명 못하면 그건 틀린 견해라는 거예요.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여간 뭐 노태우 때에 비해서 실적이 팍 줄었다는 거예요. 김영삼 때는 3분의 1로 줄었죠. 명목으로 볼 때. 97년 겨울에 이제 IMF 사태가 터졌는데 96년부터 자금 회수를 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라는 거예요. 문제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IMF 사태가. 경제 위기가 도래해서 IMF 사태가 터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큰 거예요. 1996년에 9.3%였죠. 이 정도 경제 성장률이면 세계 톱에 속한다는 거예요. 1, 2, 3위를 다툴 정도라는 거예요. 뭐 실질이든 명목이든 어느 쪽으로 보든 간에 톱에 있는 국가가 무슨 경제 위기인가요? 물론 이제 기업 실적이 악화됐지만 그건 그 이전에 비해서 어렵다는 거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최고 수준의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 경상수지 보라는 거예요. 감소했잖아요. 한국은 좀 이렇게 빚내서 투자하는 시점에는 빚이 늘어나기도 하는데 또 부채도 경상수지 적자도 많이 감소했다는 거예요. 경상수지 적자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어쩔 수 없는 경제 위기 때문에 IMF 사태가 터졌다. 그 말이 안 돼요. 세계에서 경제 성장률이 톱인 나라 국가에서 IMF 사태가 터지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영삼 정부가 문제가 아주 큰 거예요. 그렇다 해서 과거에 잘못된 게 이어온 것도 아니고 계속 경제 사정이 나빴던 게 아니잖아요. 노태우 때는 황금기였고, 명목 GDP의 경우 전두환 시절 1980년 마이너스 5%로 역성장을 하면 진짜 경제 위기가 있었다. 그때는 1980년에는 마이너스 5%였다는 거예요. 그 전두환이 극복했다는 거예요. 일본 찾아가서 극복했잖아요. 위기를 극복한 뒤 경제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상승했죠. 전두환 정부 때 평균 상승률은 7.7%이고 마이너스 5% 때문에 그렇죠. 노태우 정부 때는 22.7%에 달하며 김영삼 정부 때는 8.7%이다. 전두환하고 비슷해졌죠. 김영삼 마이너스는 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초래한 거잖아요. 전두환은 빼면 될까요? 자기가 초래한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오일 쇼크 때문에 그랬는데 10% 넘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김영삼은 자기가 초래한 거니까 위기니까 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전두환은 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전두환은 10% 넘어가겠죠. 마이너스 5%짜리 빼면. 경제 사정에 따라 상승률은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지만 노태우 정부 때는 전두환 정부 때보다 약 3배 가까운 성장률을 보이고 김영삼 정부 때는 노태우 정부 때의 3분의 1 수준이다. 수준으로 급감했다. 그래요. 규모가 커지면 필연적으로 성장률이 된다고 하는데 이 역시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다. 아니 안 그런 경우가 있지 않느냐. 노태우 정부 때의 경제 규모는 전두환 정부 때의 규모의 2.7배 크다. 하지만 경제 성장률은 3배에 달하니 경제 규모가 커서 성장률이 둔화된다는 현상 역시 인정될 수 없다. 아니 비례해서 작아지면 3배 커졌으니까 경제 성장률은 3분의 1이 돼야지 어떻게 반대로 3배가 되냐는 거예요.
설명 못하면 떠들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요. 따라서 김영삼의 경제성적표는 빵점이다. 빵점이라고 할 수 있죠.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으니까 관리를 못하고 계승하지 않아서 그렇죠. 근대국가 수립을 계승을 했어야 되는데, 산업화를 통한 근대국가 수립을 계승했어야 되는데, 김영삼은 자기가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이다 보니까 부정을 한 거죠. 아무것도 계승을 못하는 거죠. 잘못됐다 생각한 거죠. 근대국가 수립을. 하지만 IMF 사태를 초래한 것은 빵점이 문제가 아니라 태학감이다. 이 소송감이라는, 태학을 넘어서 소송감이라는 거예요. 기업 실정이 이전에 비해 악화되었다고 하지만 명목 GDP 기준 1996년 9.3%의 성장률은 OECD 국가 중 한국이 1위였다. 그냥 1위였다는 거예요. 독보적인. 전 세계에서도 톱 수준이었다. 꼭 1등 아니니까 톱 수준이었다. 한국말로 하면 최고 수준이었다. 당시 중국의 성장률이 약 12%였고 베트남이 약 9에서 10%였다. 그때 이제 그 후진국들에서 이제 막 산업화를 하기 시작했죠. 중국, 베트남 이런 데서 아주 저임금으로 성장하기가 쉬웠죠. 뭐 그런 국가도 이제 12%였다는 거예요. 제일 높았던 게 중국 12%, 베트남 한 9에서 10%. 한국은 경제가 고도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9.3%였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산업화가 많이 되어 있었죠. 세계 톱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롯데 때는 어마어마했죠. 막 20% 이상이었고 이랬으니까. 임금이 싼 곳이 성장이 하기 좋다지만 뭐 한국은 20%가 넘었다는 거예요. 뭐 중국, 베트남 저리 가라였다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예요. 경제 규모와 어떤 산업이 고도화되면 성장률이 낮아진다는데, 중국, 베트남, 한국을 못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 뒤로도. 당시 세계에서 성장률 5위권 안에 속한 나라에서 경제위기가 발생했다면 누가 믿겠는가? OECD 1위 성장률 국가가 곧바로 IMF 사태에 들어간 사례는 한국이 유일했고 전 세계 경제 전문가들을 충격에 몰아넣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김영삼 때. OECD에서 GDP 성장률이 1위예요. 그런 나라 중에 IMF 사태가 일어나는 국가가 어디 있었냐는 거예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있겠냐는 거예요. 김영삼 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의 기적이 있었죠. 30년 만에 근대국가 산업화를 통한 근대국가 수립을 했고, 사람들이 전 세계가 놀라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했잖아요. 또 한 번의 기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OECD 1위 성장률 국가에서 IMF 사태가 터졌다는 거예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또 일어났잖아요. 한국에서 두 번의 기적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한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성장률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IMF 구제 금융을 요청하여 세계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었다. 얼마나 어리석은가요? 일본 정부를 찾아가고 말리고 또 미국 정부에 좀 양해를 구하고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실적을 보여주면서 우리 실적이 이렇다, 좀 이렇게 어려우니까 좀 연장해달라,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조용히 넘어갈 거를. 그래요. 수준이 많이 떨어지죠. 대통령의 수준도 떨어지지만 전두환과 노태우와 비교하면 또 사실은 경제팀의 영향도 질이 굉장히 나빴다고 보면 되는 거죠. 군사정부 때와 비교를 하면. 그걸 해결을 못했으니까. 이런 좋은 상황에서 전 세계 OECD에서 1위 국가였는데 이렇게 좋은 경제 사정에서 IMF 사태를 터지게 했으니까 그 죄가 얼마나 커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한 거니까. 아마도 이와 같은 일은 세계 역사상 최초이자 마지막 사건일 것이다. 물론 일본 은행들이 대출 연장을 해주지 않아 IMF 사태가 발발했다. 이는 200개 기업이 있는데 수익률이 5위권 안에 드는 기업이 은행 관리에 실패하여 대출 연장을 못해 파산한 것과 같다. 그렇다는 거예요. 아주 우량 기업이 있는데 대출 연장을 못해서 파산을 한 기업하고 똑같죠. 현실에서 그러한 일이 발생할 일은 없지만 실제로 그러한 일이 발생하면 기업은 자금 담당자를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은행 관리하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자금 관리하는 사람을 해고를 넘어 소송감이라고 하겠다. 그런 일은 근데 현실에서 안 일어나겠죠. 어떻게 일어나요? 근데 한국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어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 이유는 김영삼은 근대국가와 현 시대를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근데 그 이유가 다 있다는 거예요. 우연처럼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이유가 있겠죠. 이런 국가에서 IMF 사태가 터졌으면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데 산업화를 통한 근대국가 수립은 어느 국가에서나 당면한 핵심 과제이며 다 산업화를 통해서 근대국가 수립하고 싶어 하잖아요. 안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지만 100년, 200년을 힘써도 달성하기 쉽지 않은 목표였다. 100년, 200년 힘썼지만 한국처럼 되지 못한 나라도 많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계속 힘쓰지만. 한국은 당시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지만 두 번의 혁명으로 30년 만에 그와 같은 목표를 달성했다. 근데 한국은 도대체 어떤 나라냐는 거예요. 어떻게 30년 만에 달성했지? 그 사람들이 그 역사를 날조해서 가르치고 막 그래서 감추고 이래서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국 30년 만에 달성했지? 혁명으로 달성했다는 거예요. 가짜 혁명 말고 가짜 폭동, 반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혁명으로 달성한 나라가 한국이라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들 한국인들이 잘 없는 거예요. 한국은 당시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지만 두 번의 혁명으로 30년 만에 그와 같은 목표를 달성했다. 이 진짜 역사라는 거예요. 혁명 없이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그거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뭉치는 거, 이 글을 쓰니까 뭉치는 것 같냐는 거예요. 물론 혁명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국가를 번영에 이르게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공포로 다가온다. 그렇죠. 왜 공포로 다가올까요? 반대하는 이들은, 반정부 인사들은 공포로 다가오겠죠. 혁명이. 왜? 그런 사람들한테는 폭력이 가해지잖아요. 근데 그건 뭔가요? 혁명의 특징이지 뭐 특별한 게 있냐는 거예요. 불법과 폭력 없는 혁명이 있겠는가? 불법과 폭력이 없으면 개혁이라고 말하지 혁명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혁명이니까 그런 거죠 뭐. 근데 어떤가요? 혁명이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고통이었겠지만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들에게 고통이었지만 그 혁명이 있었기 때문에 30년 만에 달성했다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100년, 200년이 걸려도 장담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고통받는 사람들 수백만, 수천만, 수억 명에 이르죠. 예전에 인구표를 봤죠. 30년 동안 몇 명이나 희생했었냐는 거예요. 그거를 혁명 세력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냐는 거예요. 수백만, 수천만을 구제하려고 한 그 사람들이 문제인 거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혁명정부가 해산되기는 해야 했다. 좀 빠르긴 빨랐죠. 하지만 계승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이 있다. 정확하게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향이라는 말은 이중의 의미를 지니는 바 뭔가를 이렇게 개선시키고자 한다. 지향을 해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즉 보존한다, 유지한다는 뜻과 함께 또한 이에 못지않게 중단시킨다, 끝을 낸다는 의미를 지닌다. 보존과 중단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해라. 그건 거예요. 누가 한 말인가요? 해결이 한 말이죠. 대논리학에서. 항상 생각도 그래요. 바른 생각을 할 때도 내가 보존을 해야 될 게 뭔가, 중단해야 될 게 뭔가,
이것도 그렇죠. 사람 일이라는 것도 생각해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생각할 때는 항상 보존해야 될 게 뭔가, 중단해야 될 게 뭔가,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군사정부를 끊는다. 그러면 무엇을 보존해야 될까? 무엇을 중단해야 될까? 그 생각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보존해야 될 게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다는 거예요. 한국은 보존해서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그 뒤로 포퓰리즘 정부들만 들어선다는 거예요. 김영삼이 시작했다는 거예요. 혁명을 통한 근대국가 수립을 그만두고자 하면 계획을 통한 근대국가 수립을 이어나가야 한다. 항상 그런 거예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보존해야 할 것은 산업화를 통한 근대국가 수립이다. 그렇게 계속 승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무조건. 안 그러면 이제 베네수엘라, 북한처럼 되는 거죠. 다시 일으키려고 하면 정신 차려서 또 이제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는 거예요. 수십 년이 걸릴지 100년이 걸릴지. 항상 개성해야 된다. 이거는. 또한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치, 신분제도 폐지, 산업간 평등 달성, 민간기업 육성, 사유재산 보장 등과 같은 가치이다. 이런 내용들이 중요하다. 이런 내용들을 파괴하면 후퇴한다. 산업화를 통한 근대국가 수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가치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 보존해야 될 것들이라는 거예요. 한국이 보존했냐는 거예요. 민간기업을 제약시하고 사유재산을 함부로 침해하려 하고 부익빈 이런 얘기하면서 공산주의 세력 인사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인 거죠. 근대국가 수립은 죄다 이런 생각하면서 한국에서는 보존해야 할 것이 또한 있다. 한국말이 또 가진 게 있다는 거예요. 산업화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측면에서 미국, 일본과 교류하며 다양한 지원을 받았다. 그래요. 받고 있었다. 받고 있었다죠. 당시도 받고 있는 중이었죠. 받고 있는 도중에 반일을 한 거죠. 금융 쪽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데 금융 자유화하면서 친미 친일 외교는 한국에 필수적이었다. 산업화하는데 필수적이었죠. 기술과 자금을 지원받고 또 뭐 했나요? 또 물건 팔아먹고. 김영삼이 반일하다가 일본은행들이 자금 회수를 막지 못해 IMF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그거 맞잖아요. 몰랐을까? 몰랐을 수도 있고 터질 때까지 알았을 수도 있고 몰라도 죄인 거고 원래는 알아서 찾아가는 게 정상이죠. 전두환은 그렇게 했잖아요. 실적 보여주면서 우리가 좀 어려우니까 좀 도와주셔, 좀 연장해 주셔. 알겠다고. 친하면 그렇게 했겠죠. 그것도 모르죠. 또 접촉을 했는데 안 해줄 거다 했을 수도 있죠. 알 수는 없는 거죠. 그 반일했는데 우리가 왜 해주냐 뭐 이랬을 수도 있는 거예요. 싫다 이러면서 뭐 대놓고 속을 밝히진 않았겠지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밝혀진 건 없죠. 해결 못한 거죠. 해결해야 될 상황에서 해결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OECD에서 성장률 1위였다는 거예요. 그런 구에서 IMF 사태가 터졌던 거라는 거예요. 웃기는 일이 벌어진 거죠. 버려야 할 것은 뭔가요? 그러면 혁명에서 버려야 할 것은 혁명을 버린다기보다는 혁명에서 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개성할 건 맞죠. 혁명에서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 었을까? 혁명이 가진 속성이 있죠. 한국의 혁명에서
불법성과 폭력성을 버리고 선거 절차를 따름을 가리킨다. 불법성과 폭력성을 버려야 했다. 그렇죠. 버릴 게 있었다는 거예요. 나아가 선거 절차를 따라야 했다. 그 민주정치의 실현이죠. 절차를 따라야 했다. 지향을 얘기했죠. 지향에는 보존과 유지를 얘기했죠. 개선할 때는 진짜 첨가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보존 유지만 있는 게 아니라, 보존과 제거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존 중단, 첨가. 선거 절차를 따른다. 이건 선거 제도를 첨가시키는 거죠. 세 가지인 거죠. 원래는 보존, 중단, 첨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김영삼은 보존해야 할 것을 버렸다. 김영삼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이 이제 악령의 좀비 시대가 계속되는 거예요. 괜히 악령의 좀비 시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김영삼은 근대국가 수립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렇죠. 한국이 어떻게 근대국가를 수립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근대국가를 중시 안 했죠. 제가 죄악시한 거죠, 오히려. 저 나쁜 놈들 근대국가 수립하려고 한다면서, 독재하면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김영삼은. 그러니까 어떻게 수립했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 일본의 역할도 몰랐던 것이다. 근대국가 수립 중요하지. 내가 젊을 때는 잘못 생각했는데, 맞아, 이게 중요했던 거야. 어떻게 했을까? 그때라도 관심을 가졌으면 달랐겠죠. 전혀 다른 행동이 나왔겠죠. 일본의 역할도 알게 되고, 미국 역할도 알게 되고, 일본이 한국의 중요한 나라였구나. 우리를 많이 도와줬구나. 그럼 조선 총독부 건물도 철거 안 했겠죠. 또한 역사적 사건으로 돌려야 할 혁명을 단죄하고자 전두환 노태우를 처벌한 일도 근대국가 수립의 중요성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근대국가 수립, 이게 중요하구나. 이게 대단한데, 이 사람들? 굳이 처벌 안 했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뒤에는 모르겠다마는 대통령 임기 동안에는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했다. 젊은 시절의 생각을 그대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요. 현 시대까지 한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 꼽자면 김영삼이다. 정부를 구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얘기하잖아요. 진짜 혁명이었다고.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권하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고통을 줬겠지만, 또 그들 다른 지지자들에게는, 국민들에게는 전두환 노태우 정부는 어떤가요? 국가 입장에서는 국가를 번영시키고, 산업화를 통해서 산업을 육성시키면 일자리를 대거 공급하잖아요. 수천만 원을 구제했다 했죠. 도시 빈민으로 살다가 거리에서 죽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한국을 떠나거나.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 일에 신경을 썼죠. 산업화를 통해서 일자리를 대량으로 공급해야 되겠어. 또 국민 개개인의 삶을 개선시켜야 되겠어. 새마을 공고를 만들어서 농민들의 고리대금을 가급적 이제 저리로 만들어주고, 좋은 정부죠. 박정희도 그렇고, 박정희. 또 초가집에 사는데,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부유해졌으니까 좀 삶의 환경을 개선시켜야 되겠어. 국민들이 삶의 개선에 신경을 쓰죠. 그래서 전두환도 마찬가지죠. 산업을 육성하면서 반도체 산업 육성하고, 인터넷, 이동통신 산업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계속 공급하려 하고, 무터도 마찬가지고, 사교육비가 자꾸 더 증가하니까 국민들 삶이 힘들어지겠다. 사회 공정에 문제가 생겨. 이러면서 조치를 취하고, 그런 정부가 사실은 굉장히 좋은 정부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계승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민주정치를 한답시고
그런 걸 무시한다. 그러면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국민들한테는 되게 안 좋은 정부인 거죠. 김병삼이 대표적인 그런 정부죠. 그런 거에 신경 안 쓰고 역사 바로 세우기 반일이다 이러면서 그런 거에나 신경을 쓰는 거죠. 작전권 해소해야지 이러면서 정치작전권 해소하고 성격이 전혀 다른 정부라는 거예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부죠. 잘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현 시대는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들이 득세하다 보니까 정말 알아야 할 역사를 날조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안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걸 잘 알아라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